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노동개혁 제안은 이제 노동 문제를 주로 다뤘으니까요. 노동 문제를 봅시다. 저는 보통은 진보가 시장 경제를 좀 이제 조정하거나 약간 이제 견제하고 보수가 예를 들면 이제 나머지 안정화를 시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포지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저는 책임 정치란 여기서 보면 진보한테 개혁을 위해서 진보는 노동을 설득해야 되는 게 진보의 역할입니다. 노동을 보수가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은 진보가 설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에 제가 있는 정의당이 뭐 굉장히 큰 그 세력 지지율을 많이 받아서 성장했으면 정의당의 역할은 노동조합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제 변화해야 돼. 이거 지금 노동개혁 하려면 이거 양보해야 돼. 이거는 진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누가 설득해야 됩니까? 보수가 기업을 설득해야죠. 진보가 기업을 설득하면 기업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보는 그런 실력이 안 돼요. 기업을 설득하거나 그런 경험과 실력, 그거 경험인데 경험도 없고 그럴 만한 실력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보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이라는 건 보수가 기업을 설득하고 진보가 노동을 설득해서 중간에 타협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정당 정치에서 타협할 수 없고 정부는 정당치, 의회 정치를 우회해서 사실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는 노동조합의 부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다수는 아니지만 꽤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노동. 그런데 그걸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은 설득하기는 어렵죠. 네. 10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치면 200만이 넘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자율적 결세체를 국가 권력이 제압할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이제 제한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청와대 대통령 권력으로 이 의회 정치를 우회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뭐 이제 다시 4년이 더 지나서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한국에 바뀌어야 되는 그런데 뭐냐면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 제가 뭐 지금 국회의원분들이나 정당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봐도 정말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잡으면 대통령이 정말 개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이제 사극 드라마에서 정조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득권에 둘러싸인 개혁 군주라는 굉장히 공허한 이미지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기득권에 둘러싸인 개혁 군주여서 기득권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실제 의회 정치나 진짜 진보는 노동을 설득하고 보수는 기업을 설득하고 또는 연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타협과 이런 쪽에 타협하는 책임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거지.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개혁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기득권이 있죠.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공허한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치 사실 사극은 정치 드라마잖아요. 맨날 정조가 주인공인데 몇십 년째.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멘탈리티가 낡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들의 멘탈리티도 낡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멘탈리티가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에 실패해서 쓰러져간 개혁군주 그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만들고 또는 또 반대의 이미지로 또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리더와 민주주의 정치의 이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왜곡되어 있다고 보고 근데 똑같아요. 이 유혹을 다들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진보정당에서 왔으니까 정의당에서 왔으니까 정의당에 대해서도 좀 제 스스로도 이제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진보정치라고 얘기하지만 모호합니다. 진보정치라는 게 뭐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하면은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큰 틀에서 이렇게 진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이 뭐가 다르지? 이념적으로 삼인주의인가? 탈자본주의인가? 이게 애매해요.
미래사회 비전이 뭐지? 이것도 사실 애매합니다. 복지국가 다 얘기하니까. 최근에 이제 정체성 정치 이슈까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보통은 이런 이제 약간 진보 정당들은 기존의 약간 그 제도 정당 밖에 있는 특히 이제 노동운동 같은 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왼쪽으로부터의 충격을 가하는 것 같아 보통 정치 체제에. 근데 한국의 노동운동이라는 게 어떤 구조인가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정당, 정의당 같은 곳이 자기 베이스로 삼고 있는 또는 세계관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노동이라는 것이 한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거죠. 외국의 어떤 그 영국 노동당 같은 게 만들어질 때 산업화 시대나 20세기 초중반의 산업화의 노동하고 지금 한국의 노동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근데 저는 남과 북의 분단국가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분단국가입니다.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큰 나라가 아니라 기업 규모별 격차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어도 비정규직이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고용 조건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어디에 주력이 있냐? 대기업에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전 세계가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오르니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지금 한 14.5% 약간 조금 반올림하면 15% 가까이 됐습니다. 낮다고 얘기하죠. 노동조합 조직이 15%면 낮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한국의 진보파가 한국의 개혁이 잘 안 되는 건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서야라는 자기의 변명거리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변명입니다. 독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7.8%입니다. 독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7.8%, 한국이 15%인데 독일하고 한국의 노동권, 노동자의 권리, 예를 들면 평등의 어떤 불평등 완화의 측면 이렇게 보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기업 규모별 격차인데 이게 정의당의 진보정당의 문제인데 300인 이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50%가 넘습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70%가 넘습니다. 1000인 이상으로 가면 67%, 70%에 육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00인 이상 기업에 50%가 넘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 500인 이상 기업 정도 되는 데에서 다니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북유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은 더 많거든요. 세금을 적게 떼니까 북유럽보다. 근데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이나 기업에서 주는 복지나 이런 것들은 훨씬 높은 수준인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닌 기업들에 있는. 근데 한국의 노동조합이 대부분 거기에 주력이 돼 있습니다. 80% 이상이 300인 이상 기업에 돼 있어요. 조직이 돼 있어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 정치의 베이스가 사실은 불평등의 하단에 있는 사람들의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저도 이제 진보 정당에 있지만 진보 정치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는 세계관은 굉장히 급진적인 여전히 80년대 급진적인 낭만주의에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자기가 발딛고 있는 곳의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상위 15% 안쪽에 있는 중산층 이상 상층인데 이미 머리는 여전히 80년대에 어렵고 불쌍한 저 노동자 민중을 내가 마치 이제 인텔리겐차처럼 이런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보정당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586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의 멘탈리티도 사실 비슷합니다. 저는 이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세계는 무너진 것 같아요. 현실에서도 노동시장이나 노동 문제에서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지금 정의당이나 민주당의 혼란 또는 정의당의 몰락 직전의 어떤 지금 어려운 상황은 정치 행위의 문제보다는 그 근간의 세계관이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정서인데 이 정서가
머리에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현실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다른 무엇이라고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정당이 하나의 세계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정당이니까 저 정당에 찍어야 돼. 표를 유권자들이 표를 줄 수 있게 세계관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의 세계관이 사실 민주당의 핵심의 세계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둘 다 87년에 만들어진 세계관이거든요. 무엇이 크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보다 더 젊은 세대의 눈에는 다른 존재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지 여기까지 다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한번 여기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외교안보나 이런 영역에서도 진보가 뭐지? 전통적으로 진보라고 얘기되던 그 외교안보의 그 약간 갈등의 균열선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엄청나게 진보와 보수를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국의 그 정치의 균열선이었는데요. 최근에 젊은 세대는 북한을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일까? 함께 같이 무엇을 통일의 대상일까? 제가 대만 정치에 요즘에 관심이 많은데 대만은 중국은 통일하고 싶어 하는데 대만은 나이 든 세대한테는 중국이 뭐랄까 같은 민족일지 모르겠지만 대만의 젊은 세대한테는 중국은 권위주의의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도 점점 그렇게 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정체성보다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훨씬 예를 들면 아마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피부에 가장 더 많이 와닿는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들에 대한 반감이 단순히 일부 정치 세력이 이용하는 측면도 있죠. 반중 정서를 무리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외교안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중국이나 북한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적 세계관에 익숙한 다양성과 민주주의적 세계관에 익숙한 이 한국의 젊은 세대는 조화되기가 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외교안보적 어떤 갈등의 균열선도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의 저런 것들이 단순히 국제적인 에너지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외교안보 지역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내 정치에 요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그 국가들이 그 힘을 많이 갖게 되면 저는 국내에서도 권위주의적 경향들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고민되거든요. 그런 게 좀 고민인 겁니다. 이게 이제는 밖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연결됐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도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세계관이 바뀐 것 같아요. 3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념사 한 거 중에 이제 일본 관련된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일본에 비판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중요한 균열선 중 하나였죠. 아니 나누는 균열선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둘 다 합심해서 반일 예를 들면 이게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를 무조건 친일로 몰면은 이제 이게 효과적이라고 각 정당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일본하고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기존 세대하고 지금 아마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균열선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진보라는 정치 세력에서도 그 문제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 던졌고 진보에서도 그래서 뭐 윤석열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이 뭐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 문제가 바뀐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냥 친일 반일의 구도로 갈 거냐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낡은 문제다. 그럼 새로운 관계로 어떻게 갈 거냐 그것도 역시 어떤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말씀하신 30분까지 제가 했고요. 질의응답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